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조선에 매우 조그마한 어촌 군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번화한 고을과 연결되는 제대로 된 길조차 갖춰지지 않은 아주 오지에 붙은 마을이었지요. 마을에 총인원이 몇 가구 되지도 않던 그 작고 조용한 마을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순박한 청년 흥국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허름한 초가집이 흥국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지요. 소금기가 가득한 척박한 땅에서 변변치 않은 작물들을 재배하고 드넓은 바다에 나가 낚시와 해루질을 하며 일용할 먹거리를 채취해 근근히 하루를 연명하곤 했습니다. 흥국은 가난하였기에 하루의 대부분을 이렇듯 먹을 것을 구하는 일로 보내었고, 이러한 일상을 제외하면 흥국에게 주어진 유일한 여가라고는 단지 석양이 드리워진 드넓은 바다를 향해 앉아 그것을 구경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치열하고 정신없게 보낸 하루였지만 그 반면에 이토록이나 외롭고 허전하기 짝이 없는 하루일 수가 없구나. 흥국은 멍하니 백사장에 앉아 석양이 붉게 물드는 중인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웃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흥국은 하루에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고단한 삶과 가난은 그럭저럭 버틸만 하였지만 이처럼 드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날마다 겪어도 도무지 잦아들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저 이 드넓은 조선 천지에 나 혼자만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온기라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구나. 흥국은 깨진 조개 조각들을 손으로 들어 검붉게 물들고 있는 바다에 집어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텃밭에 돌을 고르는 일이 일찍 끝나 잠시 짬이 생겼지요. 오늘은 모처럼이니 오래간만에 큼지막한 그림으로 흥을 내보아야겠구나. 흥국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작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끄적끄적 익숙한 솜씨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아까부터 묘하게 흥국의 귀를 간지럽히는 수수께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도에 흩어지는 백색 소음쯤으로 여겼고 그 뒤로는 기분 탓이려니 하고 애써 넘겼으나 이내 그것이 또렷한 사람, 그것도 여인의 음성임을 알아차린 흥국이 외쳤습니다. 뭐야? 이제껏 내 귓가에서 속삭이던 소리가 정령 환청이 아닌 것인가? 얼씨구, 이제야 인지하셨군요. 지난 동짓날 처음 도련님께 말을 건넨 이후로 참으로 오래도 걸리셨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차려 주셨으니 참으로 다행이로군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인 거야? 나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것인가? 설마 환청이 아니라면 귀신이냐? 사람이라면 썩 내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거라. 환청이 아니라고 아까부터 몇 번이고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었거늘 참으로 도련님은 아둔하신 것인지 아니면 귀가 좋지 않으신 것인지 내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진짜. 까랑까랑 울리는 듯한 퉁명스러운 여인음. 이 드넓은 장소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는 달랑 자신뿐인데 자신의 귓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이 귀신이 곡할 여인의 음성에 흥국은 온몸에 소름이 바짝 돋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외로움에 지쳐 미치기라도 해버린 것이로구나.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당황하는 흥국의 태도에는 아랑곳 없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는 다시금 그의 귓가를 강타했답니다. 어휴, 참으로 답답도 하시지. 대관절 어디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도련님, 거기가 아니라 이쪽 바위 밑입니다요. 목소리의 성화를 따라 흥국이 고개를 숙여 소리의 근원지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한 큼지막한 바위 아래의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생물을 발견하였지요. 아니, 세상에나? 너무 놀란 흥국은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조그맣고
하얀 토끼였으니까요. 정말로 나에게 말을 건 게 너니?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보아도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겠느냐? 본다고 알 수가 있을 성 싶으냐? 조선 천지에 사람 말을 뱉는 토끼가 있다는 소리는 내 들은 적이 없구나. 하기사,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로군요. 사람의 말을 하는 토끼라니, 이 인간인 내 입장에서는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로구나. 환청도, 꿈도, 도련님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도련님께 저희 존재를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몹시도 조심성 없이 접근하게 되었던 점, 그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토끼는 능숙하게 허리를 숙여 흥곡에게 사과를 전했고, 이 기이하고도 요상한 일련의 상황에 흥곡의 머리는 매우 복잡했지요. 이윽고 토끼는 자신의 털을 앞발로 쓰다듬어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하더니 헛기침을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어찌되었든 이렇게 도련님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급작스럽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저를 도련님을 돕기 위하여 나타난 토끼쯤으로 여기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제가 도련님을 돕고 도련님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또한 저를 도와주시는 일도 되니 이것은 일석이조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이렇게밖엔 설명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셔요. 천연덕스럽게 앞니를 드러내고 떠들어대는 토끼의 연설에 흥곡은 제보를 꼬집으며 꿈인지 생시인지를 구분하려던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을 현실로 믿기로 작심한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이나 토끼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느라 토끼가 숨을 고르며 잠시 입을 닫았을 때는 이미 날이 상당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토끼가 설명해준 이야기대로라면 자신은 본래 하늘의 사람이고 본분을 잊고 너무나 건방지며 아나무인이었기에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서 토끼의 모습이 되어버렸으며 누군가를 도와서 은덕을 쌓아야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필 자신이 떨어진 곳이 이곳 사람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외진 바닷가 마을인지라 크게 낙심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눈에 들어온 흥곡을 발견하고 오랜 기간 열심히 말을 걸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노력해온 이유는 나를 돕기 위해서였다. 은덕을 쌓아 너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확합니다, 도련님. 정말 기쁘네요. 저의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모두 들어주셨군요. 한때는 아둔하기 그지없는 도련님의 낯짝을 보며 내 미래도 이제 몽땅 틀렸구나. 정녕 이제 어찌 되려나 하였는데 말이지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토끼 내 말버릇을 보아하니 누군가의 노여움을 사서 형벌을 받았다는 대목만큼은 참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구나. 흥곡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하자 토끼가 바위 위에서 폴짝 뛰어내려 흥곡에게 다가섰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셔요. 토끼는 재빠른 동작으로 저만치 뛰어갔고 흥곡은 토끼를 놓칠세라 불이 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토끼를 따라 당도한 곳은 신기하게도 흥곡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여기는 도련님의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적 쭉 도련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던 곳인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 어머님의 등에 엎여 있을 때 이곳의 풍경들을 눈에 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구나.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항시 은덕을 쌓으시며 극진히 치성을 드린 것이 하늘까지 전달되어 그것이 돌고 돌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요. 토끼가 쌓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돌탑 하나를 앞발로 가리키며 말했고 흥곡은 잠시 어머니에 대한 추억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지요. 자세히 보니 돌탑의 앞에는 그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낡고 커다란 나무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나무 괴짝을 열고 그 안에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크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도련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도움입니다. 그리고 하나 명심하실 것은
이 괴짝은 달에 단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소원은 신중하게 비셔야만 합니다. 토끼의 말에 흥국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토끼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하는 토끼가 이르는 것이니 분명 신기한 일이 일어날 테지? 흥국은 힘을 주어 나무 괴짝의 뚜껑을 들어 올렸고 텅 비어있는 괴짝의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는 외쳤습니다. 돌밭의 잡석들을 고를 수 있을 만큼 힘 좋은 큼지막한 황소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괴짝이 심하게 요동치며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벼락이 떨어지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정말로 흥국의 눈앞에 큼지막한 황소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맙소사. 흥국은 참으로 믿을 수 없이 벌어진 일에 다시 한번 제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황소였지요. 어때요?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저의 능력. 아니, 사실 제 능력이 아니라 상제님의 능력이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도움입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어 이것이 도련님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말을 마친 토끼는 깜찍하게 앞발을 흔들며 흥국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내 제가 뛰어온 곳으로 쪼르르 달려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토끼야, 잠깐만. 흥국은 토끼에게 제 감사의 인사도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토끼를 불러보았으나 마치 거짓말처럼 토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흥국은 한참을 멍하니 서서 토끼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 듬직한 황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날부터 흥국은 황소와 대동하여 자신의 황폐한 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외롭고 적적하던 차에 흥국에게 나타난 이 황소는 소중한 일꾼이자 동료, 그리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가 되어 주었지요. 흥국은 이 황소와 함께 일몰과 일출의 눈부신 광경을 나누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지내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흥국의 고을을 관리하던 관부에서 조세징수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악명 높던 징수원으로서 특히 자유재량으로 맡겨둔 현물세인 곡물을 제 마음대로 수탈해 고열을 짜내기로 유명한 자였지요. 징수원은 을씨년스러운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몇 없는 사람들에게 각종 구실을 가져다 붙이며 세금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흥국의 차례가 되었어요. 징수원은 흥국의 돌밭에서 돌을 고르고 있던 황소를 발견하고는 그 우람하고 듬직한 덩치와 너끈한 힘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징수원은 욕심이 생겨 황소를 빼앗을 작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 조세장부를 보아하니 내 놈이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세금을 형편없이 적게 낸 것이 확인되는구나. 이 소는 그간 미룬 세금 대신 관부로 가져가야 하겠으니 어서 내어놓거라. 징수원의 엄포를 들은 흥국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날이 세금이라니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두고 이리 억지를 쓰시면 아니 됩니다요. 이 소는 저희 하나뿐인 가족이자 전재산입니다. 이렇게 가져갈 순 없습니다요. 감히 임금께 바칠 곡물에 대해 토를 다는 것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거역하지 말고 순순히 내놓거라. 징수원은 흥국을 죽일 듯 협박하며 억지로 황소를 빼앗았습니다. 횡재를 했다며 황소를 끌고 가는 징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흥국은 울먹이며 거세게 말렸지만 악명 높던 징수원의 생떼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정을 주던 친구였던 황소를 눈앞에서 잃은 슬픔에 흥국은 며칠 밤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던 흥국은 수소문 끝에 물어물어 징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집신짝이 해지도록 걸어 도착한 흥국은 징수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저희 소를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흥국을 내려다보던 징수원이 비열한 웃음을 던지고는 이윽고 제 집에서
작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흥곡의 얼굴에 보따리를 냅다 던지면서 말했지요. 옛다! 그놈의 소! 끌고 오자마자 여물도 입에 대지 않고 일을 시켜도 도통하질 않으니 완전 골칫덩어리였지 무엇냐! 그리도 그 소를 원한다면 남은 것이라도 가져가거라! 흥곡이 보따리를 열어보자 안에는 황소의 뼈 일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징수원이 그만 황소를 잡아먹어버린 것이었지요. 정을 나눈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에 흥곡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징수원의 집에서 하인들에 내쫓겨난 흥곡은 그렇게 황소의 뼈를 소중히 품에 안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흥곡은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텃밭 앞볕이 잘 드는 곳에 황소의 뼈를 묻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해. 내 너를 지켜주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다. 부디 다음 생에는 행복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거라. 흥곡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소매충으로 훔치며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까무룩 황소의 무덤 옆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난 흥곡의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밤 황소의 뼈를 묻어준 무덤에서 고작 하룻밤 사이에 흥곡의 키만큼이나 훤칠하게 자라있는 나무의 줄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흥곡은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간밤 제가 간절히 바랬던 대로 이 나무의 줄기는 황소가 환생하여 태어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토끼를 만난 이후로 신통한 일이 끊이질 않았으니 이 역시 현실일 테지. 황소일 때 내 너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이제라도 반드시 너를 잘 돌봐주마. 흥곡은 크게 기뻐하며 그동안 황소를 애지중지 소중하게 대해주었던 것처럼 이 나무를 극진히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흥곡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은 나무는 어느새 그 길이가 하늘까지 닿을 듯 드높게 자랐습니다. 흥곡은 튼튼하게 자라서 굵은 줄기를 끝없이 뻗어내린 나무를 보고 너무나 흡족해하였지요. 마치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황소의 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무에 물과 거름을 주기 위해 나선 흥곡의 눈에 저 멀리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어랍쇼. 저것이 무엇이지? 홍곡이 이마에 손을 올리고 눈을 찌푸리며 자세히 들여다보자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것은 말로만 듣던 날개옷을 펄럭이며 하늘로 향하고 있는 선녀의 형상이었지요. 세상에. 먼 발치에서 흐릿하게 본 형상이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홍곡의 심장은 심하게 요동치며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녀는 줄기의 끝을 따라 하늘 위 구름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선녀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늘을 향해 뻗어있던 나무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천지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며 홍곡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있던 거대한 나무는 어느새 작고 가녀린 나뭇가지의 형상이 되어 황소의 뼈를 묻은 무덤에 가냘프게 꽂혀 있었지요. 마치 나무가 하늘에 길을 연결해 주어 선녀를 하늘로 인도하고 그것이 끝나자 제 임무를 끝마쳤다는 듯 줄어든 모양새 같았습니다. 토끼를 만난 이래로 너무나도 기이한 일의 연속이라 잠시도 정신을 차릴 틈이 없구나.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제 이마를 닦아내며 흥곡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낮에 보았던 선녀의 형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흥곡은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태였지. 내게도 그런 배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던 흥곡은 새벽녘이 가까워진 시간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흥곡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친구처럼 지내던 황소가 새하얀 털을 뒤집어 쓴 채 나타나 흥곡의 앞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반가움에 달려나간 흥곡이 황소를 와락 껴안자 황소가 흥곡에게 머리를 부비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덕에 나는 세상의 빛을 만끽하며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내었단다. 정말 고마워. 그러니 이제 더는 슬퍼하지 말렴. 이 말을 꼭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아참, 그리고 있잖아. 너에겐 나를 얻었던 괴짝이 아직 남아있으니 네가 본 선녀가 정 그립거든. 그 괴짝을 이용해보렴. 황소의 그 말을 끝으로 흥곡은 빨려나가듯 잠에서 깨어났지요. 꿈속에 황소가 해준 말을 곱씹던 흥곡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황소를 세상에 데려왔으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자신이 과연 괴짝의 신비한 힘을 다시 이용할 자격이 있을까 싶은 마음에 흥곡은 그간 괴짝을 찾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잠시 후 마른 침을 꼴깍 삼킨 흥곡은 제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선녀의 형상을 생각하다 이내 결심한 듯 옷을 주워 입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돌탑 앞에 괴짝으로 당도한 흥곡은 기다릴 새도 없이 곧바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선녀를 내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어. 흥곡의 외침을 들은 괴짝은 이번에도 심하게 요동치며 뿌연 연기를 뱉어냈고 이내 천둥이 내리치는 묵직한 소음과 함께 흥곡의 눈앞에는 어제의 그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흥곡을 발견한 선녀가 웃으며 입을 열었지요. 오래간만입니다. 도련님,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예, 예, 다시 만나다니요. 저는 선녀님을 처음 뵙는. 흥곡이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이자 그 표정을 본 선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둔하신 낯짝이십니다. 하지만 그 어진 마음이 싫지는 않군요. 정녕 제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시겠나요? 골똘히 생각에 잠긴 흥곡은 그제서야 선녀의 목소리를 퍼뜩 기억해냈답니다. 토끼. 설마 당신은 그때의 그 흰 토끼? 네, 맞습니다. 그 토끼가 바로 저랍니다. 도련님, 토끼이던 시절보다는 지금이 훨씬 아름답죠? 아니, 이것이 대체 어찌된. 일전에 도련님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련님을 돕는 일은 결국 저를 돕는 일이라고요. 도련님을 도와 은덕을 쌓은 저는 다시 하늘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도련님께서 뿌리내리게 도운 나무가 마침 제게 하늘길을 열어주어 저는 무사히 제 본 모습을 찾아 하늘에 당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도련님의 덕택이었어요. 이럴 수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머?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황소를 잃은 이후 괴짝을 이용하여 더욱 큰 사리사욕과 욕심을 채울 수 있었는데도 도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오직 친구처럼 지냈던 황소의 넋을 위로하며 보살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어질고도 사려 깊은 마음에 옥황상제께서도 감격하시어 이번에 외치신 도련님의 소원은 저더러 직접 이루어주라 명하셨답니다. 직접이라면 설마. 예, 맞사옵니다. 제가 바로 도련님의 아내가 될 선녀이지요. 기뻐하셔도 좋아요, 도련님. 하늘궁에서도 저 정도로 미색이 빼어난 선녀는 그리 흔치 않사옵니다. 도련님 아주 횡재하신 거예요. 선녀는 흥곡의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마치 뽐내는 듯 날개옷을 펄럭여 보였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선녀와 예쁜 아내를 동시에 맞이하게 된 흥곡은 만개한 웃음을 보이며 뛸 듯이 기뻐하고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흥곡은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들 틈이 없었지요. 그는 선녀와 함께 달콤한 신혼생활을 가득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선녀 역시 흥곡을 지아비로 맞아 지상에서 생활하며 그의 아내로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에 큰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낮에는 연일깨를 볶으며 함께 일하고
밤에는 진득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죽고 못 사는 시간이 연일 흘렀습니다. 그러나 흥국에게 주어진 행복은 이번에도 그 기간이 길지 못했지요. 옆고을에서의 스타를 끝내고 흥국의 고을을 지나던 지난번의 조세징수원이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던 흥국과 선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빼어난 절색을 뽐내고 있던 선녀의 외모를 본 징수원은 황소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욕심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선녀의 팔을 잡아채며 외쳤지요. 아니, 이런 천하의 미색을 보았는가? 이리도 외딴 곳에서 기거하고 있을 여인이 아니로구나. 헉, 나으리. 아니, 제 아내에게 어찌 그러십니까? 그 손을 놓아주십시오, 나으리. 어허, 내 이놈! 지난번 황소 때도 그랬지만 내 놈은 필시 뒤가구린 짓을 벌이는 놈임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너같이 가진 거 하나 없는 가난한 놈이 그토록 우량한 황소에 무슨 수로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까지 아내로 얻었다는 말이더냐? 생각 같아서는 당장 경을 치고 내 놈을 관부로 끌고 갈 일이지만 내 특별히 이 계집만 데려가는 것으로 봐주도록 하겠느니라. 흥국에게 잔뜩 으름장을 놓은 징수원은 주상전하께 진상을 올리겠다는 핑계를 대며 선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선녀를 끌고 가 자신의 첩으로 들일 심산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손 놓으셔요. 내 인연, 가만히 있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저항한다면 내년에 서방을 죽이고서라도 데려갈 것이니 얌전히 응하거라. 아니,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랍니까? 어찌하여 인간들이란 이다지도 제멋대로인 말을 뱉어내는 것인지요? 징수원과 선녀 사이에서 잔뜩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흥국을 서방으로 맞이하며 지상으로 내려와 신통력을 잃은 선녀는 그저 가녀린 인간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건장한 징수원의 힘에 눌려 그에게 끌려가는 선녀를 보며 흥국은 지난날 황소를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죄책감을 채 잊기도 전에 이번엔 아내마저 잃는다면 더는 견딜 자신이 없었지요. 제 아내를 데려가려거든 저를 죽이고 데려가십시오. 흥국은 징수원의 멱살을 잡아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고 그 순간 징수원의 수아가 들고 있던 육모방망이로 흥국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몽둥이 세례를 견디지 못한 흥국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고 흥국의 이름을 애타게 외치는 선녀를 데리고 징수원은 그대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의식이 돌아온 흥국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황소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자신을 믿고 천상의 삶조차 내려놓고 인간이 된 아내마저 지키지 못했으니 흥국은 무능한 자신을 자책하며 뜨거운 분노를 쏟아내었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던 흥국은 이내 야차와 같은 얼굴이 되어 일어섰습니다. 그래, 좋아.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흥국은 그 길로 미친 사람처럼 내달려 돌담 앞에 괴짝으로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 밤낮을 굶어가며 괴짝 앞에 앉아 자신의 분노를 저축하듯 마음에 담고 또 담았지요. 그 분노가 더 이상 자신의 몸, 그 어디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풀어 오르자 흥국은 괴짝의 문을 열고 그 속에다 외쳤습니다. 내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찢어박일 발톱과 송곳니를 가진 집채만한 호랑이를 내어주시오. 흥국의 절규에 대답이라도 하듯 괴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란하게 요동치며 뿌연 연기를 뱉어내었고 이내 흥국의 앞에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뱉어내고는 쩍 갈라져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커다란 호랑이는 시퍼런 안광을 뿜으며 흥국에게 머리를 조아렸지요. 흥국은 혼이 나간 얼굴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호랑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아내를 데려간 놈에게 가자. 그 놈은 내 마음대로 찢어놓아도 좋단다. 그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두툼한 앞발을 굴러 뜀박질을 시작했고 그 뜀박질이 어찌나 빠르던지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징수원의 집까지 당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쉽게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당도한 호랑이를 발견한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요. 이윽고 바깥의 소란을 듣고 나와본 징수원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그만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내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 흥곡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징수원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곳간으로 보이는 한 창고 건물을 가리켰고 흥곡이 다가가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흥곡의 아내인 선녀가 새끼줄에 꽁꽁 묶인 채 갇혀 있었지요. 여보, 제 아내의 몰골을 본 흥곡은 서둘러 그녀를 부축하여 밖으로 꺼내었고 더더욱 분노에 물들어 눈물을 흘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흥곡이 산도깨비 같은 표정이 되어 징수원을 돌아보자 그는 새파랗게 질려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야. 집채만한 호랑이의 송곳니에서 뚝뚝 흐르는 침을 본 징수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들고 싹싹 빌었지만 그야말로 분노에 사로잡힌 흥곡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너의 마음대로 찢어놓거라. 흥덕이 낮고 간결한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명하였고 그 순간 시퍼런 안광을 빛내며 앞으로 뛰쳐나간 거대하고 육중한 호랑이의 칼날 같은 발톱춤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날 깊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던 밤하늘은 징수원에 찢어지는 비명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구해낸 흥곡은 호랑이의 등을 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로 사람과의 접촉이 항상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겪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사람의 왕래가 일절없이 외로웠던 시절이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구나. 나는 이제 너무 지쳐버렸어요.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내 소중한 존재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더는 두고 보기 힘듭니다. 부인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당신을 지아비로 둔 여인이니 그저 당신의 뜻을 따를게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셔요. 아내인 선녀의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허락이 떨어졌고 그리하여 천리를 뛰어가는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름 모를 깊은 산중으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흥곡과 선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함께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면서 두 번 다시는 서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훗날 그 두 사람이 머물렀던 산채의 마당에는 두 사람이 껴안고서 눈을 감은 모습을 꼭 닮은 바위가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걸린 달이 뿌옇게 내린 빛이 퍼져 있는 옛 조선의 어느 날 밤, 어디선가에서 들려오는 젊은 처자의 한숨 소리가 구슬프게 구름 사이를 찢으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유난히도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있던 소담이라는 이름의 처자였지요. 소담은 요즘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 돌봐주던 미봉댁이 결국 자리에 몸져 누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른바 어머니처럼 모시던 미봉댁은 하늘이 정해준 수명에 다가서 노쇠하자 그만 깊은 병세를 얻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아직 창창하신데 이렇게 꾀병을 부리시기가 있나요? 애써 웃음 지으며 농 아닌 농을 섞어 말하는 소담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소담은 자신의 친어미가 아닌 이 미봉댁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담은 본디 몰락 양반의 출신으로 훈구파의 인사였던 소담의 아버지가 중앙정계의 혼란에 휘말려 살림 세력들에게 축출당해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되자 소담을 몰래 빼돌린 유모의 도움으로 겨우 그녀만이 화를 면하게 되어 멀리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졸지의 터전과 부모 가족, 친지들을 모두 잃고 갑작스레 세상으로 내던져진 소담은
양반의 여식으로 온 실속 화초처럼 자라왔기에 그야말로 야생의 바깥 세상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양반 가문의 배경이 사라지자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는 곱게 자란 규수가 험준한 세상을 버텨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내 비록 온갖 화를 입은 처지이나 한가로이 슬퍼할 겨를이 없구나. 일단은 목숨부터 부지하고 볼 일이야. 이대로 정신을 놓고 있다가는 바로 황천의 객이 되기 알맞겠어. 그나마 소담의 천성이 묻어나고 적응력이 좋았기에 양반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그 즉시 내던지고 허드레실이며 품사팔이며 손에 들어오는 일은 닥치는 대로 주워 담으며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서투른 솜씨와 쉽게 고갈되는 체력의 탓으로 한때는 제 발 아래에 내려보던 평민계급의 자들에게 험한 욕지기를 들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지만 어찌되었든 복수며 책이며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나서야 생각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담이 세류에 몸을 싣고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하던 와중 우연찮게 흘러든 곳이 이곳 다산골이었고 주막에서 식모자리를 알아보며 기웃거리고 있던 소담을 때마침 지나가던 미봉댁이 발견하여 제 집으로 들이게 된 것이었지요. 소담이 지내고 있는 다산골은 고을 이름에 걸맞을 만큼 풍요로운 출산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치고는 꽤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 노동력 또한 모자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다산골에는 네 집에서 산통이 시작됐다 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받아내던 솜씨 좋은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산파가 바로 미봉댁이었습니다. 미봉댁 역시도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하여 홀로 자라본 경험이 있었기에 우연히 마주친 소담을 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거지몰골의 소담을 집으로 데려온 미봉댁은 그녀의 시시콜콜한 사정은 따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담이 힘든 사연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지요. 때마침 산통이 시작된 산모들이 많아져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였기에 그렇게 미봉댁에 기거하며 산파일을 도우며 살게 된 소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되니 어느덧 두 사람의 시간은 지체 없이 흐르고 흘러 여리고 어리던 소담도 어느새 훌쩍 나이를 먹은 처자가 되었고 그러는 동안 오랜 기간 소담을 걱정하며 병석에 누워있던 미봉댁은 끝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를 거두어 그간 돌봐주시는 애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부디 황천에서는 아무런 걱정이랑 말고 편히 쉬고 계시기를. 미봉댁의 장례를 융숭이 치른 소담은 자연스레 미봉댁의 일을 이어받아 다산골의 산파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꽃다운 나이가 무르익어도 시집갈 생각 하나 없이 자신을 보살펴준 미봉댁의 명맥을 잇는 것만을 중히 여길 뿐이었지요. 장성한 소담은 얼굴 전반에 차가운 기운이 돌고 어린 나이서부터 많은 일을 겪은 탓에 말투는 조금 쌀쌀맞았지만 백옥처럼 고운 낯빛에 그 이목구비 또한 단정했어요. 특히 여느 여염집 안악들과는 달리 허리가 매우 잘록하여 마을 사내들의 눈길을 한 몸에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담에게 그들의 시선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간섭일 뿐이었지요. 간혹 밖으로 외출이라도 나갈 때면 눈을 바닥에 내리깔고 다녔고 누군가 소담에게 말이라도 건네면 예와 아니요 식의 단답형 대답만 쌀쌀맞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희한하게도 마을의 사내들에게는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해 소담의 집은 늘 그녀와 혼담을 맺고 싶어하는 사내들의 시주를 받은 매파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복에 소담 처자 집에 있는가? 돌아가셔요. 일 없습니다. 시집 같은 것은 가고 싶지도 갈 생각도 없으니 그리 하셔요. 매파가 들이닥쳐 혼담의 이야기라도 꺼낼라 치면 소담은 등을 떼밀며
매파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실 이처럼 소담이 꽉 찬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으려는 연유가 있었어요. 미봉댁의 배려로 그녀의 집에 자리를 잡아 그녀를 따라 산파일을 도우며 아이를 받으러 다니기를 수년째 지내다 보니 수많은 여인들이 출산을 위하여 버선을 제 입에 물고는 온몸에 굴다란 생땀을 쏟으며 몇 날 며칠 산통에 시달리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성장했던 소담이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불의의 화를 입는 것 또한 심심찮게 보았기에 이 모든 사달을 만든 장본인인 남정네들, 사내는 모두 짐승과 같은 야만스러운 존재이며 상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소담의 가슴에 깊게 박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잠깐의 여운 뒤에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인들은 야음이 찾아오면 바보같이 사내와의 통정을 포기할 줄을 몰라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인가. 다산골 최고의 철옹성인 소담이 이렇게 단단한 수비벽을 치고 사내 보기를 돌멩이처럼 대하였지만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우물을 탐하려는 짐승들은 항시 있기 마련이었으니 다름 아닌 다산골 천하의 한량으로 통하고 있던 오진사였습니다. 꿀을 바른 것과도 같은 미끈거리는 말솜씨와 장깨로 그가 점찍 얻은 여염집마다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린다는 망측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쫓아다니던 장안 최고의 한량이었습니다. 내 진작부터 저 소담이라는 이름의 산파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와 잘 알고 있지. 듣던 대로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풍겨대는 신비로운 여인이로고, 그러나 그 냉랭하고 철두철미하게 사내의 접근을 막아서는 태도가 가히 국경 성문에 걸어둔 빗장만큼이나 단단하고 굳게 걸려있다는 후문이던데. 이거 오래간만에 또 무적행에 처박아둔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며 나를 용솟음치게 만드는구나. 오진사는 자신의 턱을 쓸어만지며 소담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매 주저함이 없었답니다. 어찌하면 그녀에게 주술처럼 잠겨져 있는 사내에 대한 깊은 거부감과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 다산골 골목어귀에 걸터 앉아 공공 생각에 잠겨있던 오진사가 자신의 무릎을 탁 치곤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오호라, 얼씨구나. 아무래도 그 할멈에게 손을 벌리면 되겠구만. 오진사는 도포자락이 휘날리도록 발걸음을 놀려 다산골 경계 끝에 산자락 외딴 집에 혼자서 기거하고 있는 노파 염씨의 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산자락 안쪽에 집을 둔 염씨는 사람들과의 접촉도 끊은 채 홀로 유유자적 지내고 있는 마을 경계의 고령자 중 한 명이었지요. 이 염씨에 대한 신변이나 사연에 대해선 알려져 있는 바가 많이 없었던 다소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이었어요. 다산골 쪽과는 왕래가 크지 않아 다산골 주민 중 노년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이 염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진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파른 산을 헤쳐오느라 제 집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벌레를 씹은 얼굴이 되어 있는 오진사를 발견한 염씨가 빈정거림에 물이 오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한량 중에 한량이신 오진사 나으리 아니시오? 해가 서쪽에서 뜬단 말인가? 어인일로 오진사 나리께서 이 늙은 쇠뇌 누추한 거처까지 이리 몸소 찾아오셨소? 오진사는 대답 대신 땀을 닦으며 싱긋이 웃었지요. 그리고는 대뜸 도포자락에서 두툼한 엽전꾸러미를 꺼내서는 염씨의 손에 덥석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원참, 그 표독스러운 혓바닥은 여전하시구려. 그러지 말고 이리 가까이 좀 와서 그 귀 좀 빌려줘 보시오. 이튿날 저녁 나절, 누군가 밖에서 소담의 집 살인문을 두드리며 요란을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소담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밖으로 나가보니 노파 염씨가 헐레벌떡 애가 다른 모양새로 안절부절 중이었지요. 뉘십니까?
무슨 일이신데 해가 저무는 시각에 남의 집을. 소담이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염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집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애가 배가 차올라 보름 전쯤 우리 집에 요양하며 해산하러 왔는데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네. 좀 서둘러 나서 주시게. 염씨의 말을 들은 소담은 단박에 표정이 바뀌며 출산 준비 물품들이 들어있는 손보따리를 빠르게 싸들고는 외쳤지요.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앞장서셔요. 따님 상태가 그러하다면 지체하고 있을 여력이 없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하여 소담은 염씨의 안내를 받아 산허리를 돌아 산자락에 위치한 외딴집까지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산중에 홀로 지내던 노파 염씨와는 그간 일면식도 없었기에 산기가 찾아온 딸이 있다는 염씨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라 나선 것이었지요. 이윽고 염씨의 집에 도착하여 살인문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에서는 통증에 잔뜩 지쳐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 시작하십시다. 할멈은 따뜻한 물과 깨끗한 천을 준비해 주시고. 노련한 움직임으로 염씨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며 방 안에 들어선 소담은 칠흑처럼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을 확인하고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어 말을 이었어요. 아니, 일이 어두워서야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첩첩산 중이라 빛이 전혀 닿지를 않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산모를 돌보려면 최소한 뭔가 좀 보여야 일을 시작할 터인데. 애타는 자신의 외침에도 염씨가 대답이 없자 소담은 염씨를 채근하며 다시 한번 소리쳤지요. 저기 할멈, 촛불이라도 좀 켜시든가 아니면 호롱불 심지라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염씨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초같이 귀한 물건은 없고 호롱불 심지도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내 밖에서 찾아볼 터이니 일단 손으로 더듬어가며 시작해 보시게. 아, 산파 양반이야 하도 많이 받아보았으니 손에 이거 있지 않은가? 불을 밝힐 것을 찾아본답시고 나간 염씨를 뒤로하고 출산통의 신음소리만 가득한 컴컴한 방에서 소담은 더듬더듬 방바닥을 짚어가며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산부를 찾아냈습니다. 자, 나는 다산골 산파로 있는 사람입니다. 출산을 돕기 위해 왔으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셔요.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부터는 바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간의 경험과 노련미로 소담은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여 산부의 배 부위를 찾아 쓰다듬었습니다.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헌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산부의 배가 출산을 앞둔 사람치고는 그닥 부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소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부의 호치마를 주섬주섬 걷어올렸습니다. 산부의 허벅지가 손끝에 느껴졌고 이윽고 무성하게 자라있는 숲풀 속에서 부드럽고도 생경하니 물컹한 감촉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소담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벌써 아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방안이 칠흑이니 아이의 어느 부위인지 확인할 길이 없네. 할멈, 불을 밝힐 것은 아직이요? 서둘러 주셔요. 소담이 다급하게 염씨를 부르며 허리를 굽혔으나 방 밖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지요. 아니, 뭐 저 따위 어미가 다 있어? 제 여식의 출산인데 저리도 무심하다니? 그리 생각하고는 혀를 차며 이맛살을 찌푸린 소담은 어쩔 수 없이 손끝에 더욱 신경을 집중하여 그간 몸으로 다져온 감각들을 총동원해 아이를 받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신묘한 기분이 되니 어쩐지 참으로 요상하구나. 이날 이때까지 소담이 제 손으로 받아본 아기가 수도 없거늘 이번의 아기는 참으로 신통하고도 요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시커먼 어둠 속의 방 안에서 감각에만 의지한 채 소담이 산부의 허벅지와 수풀 사이를 헤집고는 한껏
용을 쓰며 손을 놀려 아이를 덥석 쥐어들자 마치 번개가 직격으로 내리치기라도 하듯 소담의 온몸을 짜릿하니 불꽃으로 휘감는 듯 훑는 것이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담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온몸은 불덩어리가 되어 잔뜩 상기되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아기를 만지던 소담은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축축히 만져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아이의 어느 부위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기의 머리 부분이라기엔 턱없이 작고 아기의 손이라고 하기엔 또 손가락이 하나도 만져지질 않았습니다. 양수로 추정되는 액체가 듬뿍 묻어 소담의 손 안에서 미끈미끈대며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는 이 부위는 도통 신기하기 짝이 없는 형태와 일찍이 소담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촉감이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온도만큼은 타는 숨마냥 뜨거웠습니다. 이 손으로 만져도 저 손으로 만져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와중 소담은 점점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연유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산부가 몸을 쓱 움직여 소담에게 다가섰습니다. 칠흑의 어둠 속에서 산부의 손에 이끌린 소담은 마치 비몽사몽과도 같은 형세가 되어 대체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소리만을 중얼거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방바닥에 몸을 뉘기에 이르렀지요. 이 어두운 방에서 소담의 손에 맡겨져 있던 염씨의 딸이자 산부, 아니 염씨를 매수하여 1년에 잘 짜여진 각본을 토대로 산부인 척 누워있었던 사내, 이렇듯 한 번도 사내의 대들보를 경험해 본 적 없던 소담이 칠흑의 공간 속에서 그 신묘한 절구대를 처음 손으로 느껴본 감각에 잔뜩 달아오르도록 만들어버린 오진사는 자신의 계획대로 한상건아하게 차려진 이 상황을 결단코 놓칠 위인이 아니었지요. 이윽고 소담에 달뜬 옥굿을 구르는 소리가 산천을 뒤덮었고 제 몸에 일어난 불같은 변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소담은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오진사의 등을 감싸 안았지요. 그렇게 혹독하고도 짜릿한 폭풍이 지나갔고 한동안 까무러치듯 어두운 방바닥에 누워있던 소담이 이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에는 노파 염씨도 아이를 출산하려던 산모도 그리고 오진사도 없는 고요한 밤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담은 천천히 치마끈을 정리하며 방을 나서 바깥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야음이 짙게 깔린 산천의 차갑고 명쾌한 공기가 소담의 코밑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한번 슥 쓰다듬으며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붉게 상기된 얼굴을 들어올린 소담은 부끄러움과 신비로움이 묻어있는 표정을 하고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아녀자들이 산통으로 까무러칠 때는 치더라도 이 맛을 잊지 못해 그렇게도 통정을 나누며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구나. 오진사의 계략 덕에 느즈막이 음양아빌의 커다란 이치를 깨닫게 된 소담은 어쩐지 시원섭섭해진 모습이었으나 산자락을 내려오는 그 발걸음만은 몹시도 경쾌해진 모습이었지요. 그날의 소동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훌쩍 흐른 뒤 소담은 사내를 멀리하던 버릇을 고치고 고을의 건실한 사내를 맞아들이는 일에 소홀치 아니하여 인생의 행복을 함께해줄 반려를 만나 해로하게 되었으니 고을의 사내들은 소담의 혼인 소식에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답니다. 한편 그날 소담에게 잊지 못할 별세계를 선사해 주었던 오진사는 드디어 목표로 하던 소담의 굳게 닫힌 성벽을 장깨로 열어젖힌 제 스스로를 대견히 여기다 못해 어깨에 힘을 싣고 잔뜩 기뻐하느라 염씨의 집에서 고을까지 하산하는 동안 험한 산세를 주의하지 않았지요. 제 발걸음에서 방정맞음을 주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변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만 천길 낭떠러지를 피할 길 없이 실족하여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으니 고을에서는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한량 오진사에 대한 소문만이 무성하였으나 끝끝내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는 후문이 옵니다.